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 재개 기대와 기술주 주가 불안이 맞서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25,998.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2,888.92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7,954.2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 가능성과 주요 기술주 주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조만간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측 무역협상 담당 대표인 류허 부총리에게 양자 무역회담을 개최하자는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은 수주 뒤에 장관급 무역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회담 장소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중국 정부와 무역 이슈들을 다룰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애플이 신형 아이폰 3종과 애플워치 4 시리즈를 각각 공개했습니다. 새 아이폰은 예상대로 XS와 XS Max, XR로 각각 명명됐고 확장된 액정과 기존 아이폰 X의 M자형 상단의 노치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워치 4 시리즈로 명명된 새 애플워치는 심전도 측정 등 헬스케어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개된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오는 14일부터 미국과 일본 등 1차 출시 16개 국가에서 예약 판매에 들어가 21일부터 출고됩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으로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후반에 힘을 내면서 0.7%대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장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날이다. 특히나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조금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는 만큼 종목 이슈들 그리고 시장 이슈들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이슈들 하나하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이 진행이 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하는데요. 조금 전에 들려드렸다시피 애플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폰과 iWatch4가 새롭게 지금 출시가 된 상황,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국 고용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와는 다르게 미국 시장 굉장히 지금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 이어집니다. 이재강 이사, SK증권 영업부의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아무래도 최악의 고용 지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달의 취업자 수는 3,000명대의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 깊어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볼 예정이고요.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어떤 방향성을 견지해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부터 먼저 브리핑을 좀 해볼 텐데 네.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재개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기술주 쪽은 조금 아직 불안한가 봐요. 어땠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기술주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하나씩 좀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 관련돼서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자, 미국 즉 어떻게 보면 무누친 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2천억 달러 정도의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따라서 오늘 다우지수의 기본 헤드라인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좋게 끝날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단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럼 미국의 어떤 지수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수를 보면서 최근 무역 전쟁의 승자 그리고 패자는 누구인가 좀 섣부른 판단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그 다우지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 6일이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4월달 즉 23,000선부터 어느덧 25,000 이제는 26,000선을 바라볼 정도로 무역전쟁의 효과는 미국이 상당히 이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중국 상하이지수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계속 특징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국 상하이지수가 눈에 띄는 것들은 3월달 4월달 이후에 이게 장중 저점이라기보다 연저점 때론 몇 년 만에 저점일 정도로 이번에 그 무역전쟁 관련돼서 일단 중국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역전쟁의 기본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소위 그 디램 고점 논란이 있는데 이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골드만삭스 증권에서 이게 매도라는 표현 아닙니다만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일단 그런 소식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장중에 좀 급락폭이 컸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어떻게 보면 4%대 급락이면 예상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기본적인 이슈가 무엇보다도 글로벌 관련돼서 무역전쟁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제는 시장에 대한 판단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중국 상하이지수가 급락 속에서 결국 정부 당국자가 미국의 이번에 그 무너진 미 재무장관의 무역 협상 소식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기본 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감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거품 논란들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온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향이 아니라 하향 부분으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스닥 쪽도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애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일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의 1위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워치, 아이폰, 새롭게 신제품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애플워치 폰은 심전도 특정 기능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FDA 승인받았다,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애플, 즉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만 쓰고 계시고요. 이번에 3종 시리즈 관련돼서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모든 의료기기까지 이제는 함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죠. 통상 애플이 이렇게 좋은 3종 세트를 이렇게 소위 언팩, 즉 신제품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러면 증시가 상승해야 되는데 애플의 주가는 오늘 1%대 약세로 끝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는 애플 이번에 3종 관련돼서 미국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보니까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넘었습니다. 1조 달러 그러면 $1 베이스를 보면 약 1,100조 정도 되죠. 자, 삼성전자가 어저께 300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3배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애플의 주가의 오늘의 그 소폭이나마 약세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통상 우리가 그 애플 넘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 9 나왔는데 애플 이번 출시에 앞서서 상당히 미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 노트 9을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8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하락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삼성이나 애플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이것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증시에 관련돼서 과연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몇몇 페이퍼를 보면서 스마트폰의 시장의 리뷰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건 결국 미래세 대우가 지난 시기에 나왔던 페이퍼에 어떤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맨 측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수량 그리고 시장 규모의 성장성인데요. 자, 이쪽 우측 아래 하단의 바가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여기서 출하량은 2009년, 10년, 12년부터 계속 올라갔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5년부터 2018년도 추정치까지 보면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냐면 스마트폰은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량을 우리가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 관련돼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적어지고 있다. 즉 스마트폰 출하량은 일단 어떤 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왼쪽에서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어떤 우측을 보면 이제 글로벌. 이제는 뭐 글로벌 관련돼서 애플 넘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1위이지만 결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MS 즉 마켓 쉐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애플, 삼성, 화웨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도 이슈가 있었던 오포. 이것을 통상 우리가 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포, 그리고 LG, 샤오미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이쪽 라인이 삼성입니다. 2014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23%, 4%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20% 하회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글로벌 증시에 관련돼서 MS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웨이나 샤오미. 어떤 분들은 그 샤오미 관련돼서 배터리가 최근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샤오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대륙의 실수가 아닙니다. 샤오미가 기술력도 좋아지고 가성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샤오미를 비롯해서 화웨이 그러니까 이쪽 아래 하단의 이런 부분들이 즉 중국산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MS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적인 글로벌 추세 관련돼서 중국만 보더라도 이제는 삼성전자나 애플보다도 그 이외 오포나 샤오미나 화웨이 등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MS가 높아지고 있는 그 특징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LG전자죠. LG전자가 그 휴대폰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LG전자가 MS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시는 성장률 그리고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 중국 제품들 추이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중국 증시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미국 쪽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지금 고용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만에 지금 최악이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50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고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연내 2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준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덤덤합니다. 상반기 때 2번 올렸고 현재까지 미국 다우지수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2번 정도 안 올리면 안 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즉 7월달, 8월달 이후에 미국의 무역전쟁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무역전쟁 이슈보다도 환율로 시장이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그 노동부의 어떤 데이터를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그 실업자 수보다 그 구인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좀 인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즉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한미 FTA 비롯해서 모든 걸 보면 미국 내 기업의 어떤 자동차 업종이나 모든 걸 지키겠다. 그런 색깔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개인 기업들이 그만큼 장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미국이 그만큼 금리 올린다는 걸 보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좀 빨아들이는 인상 효과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미국은 일단 트렌드로 좀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백화점의 어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즉 소득주도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려보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만큼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 산업과 경제가 좋아지겠다는데 한국 경제 현재 데이터를 보면 약간 좀 엇갈려 있는데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얘기 있었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2천억 불 한국 돈으로 보면 23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천억 불 정도 부과를 아직 안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부과했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불 부과를 하고 이번 2천억 불을 부과를 할지 말지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언론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7일 날 500억 불, 2천억 불 말고도 또 얘기했습니다. 2,670억 불을 또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그거 세 개 금액을 합치면요. 약 5천억 불 넘습니다. 5천억 불은 역선에 보면 작년에 즉 2017년도 중국이 미국을 향 미국의 어떤 대미 수출의 어떤 총계를 미국이 일단 중국에 부과하겠다. 그런 시그널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고 있다고 정리 좀 드려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봤는데요. 환율 좀 리뷰를 좀 잠깐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터키 리라와 이걸 우리가 이제 증권하시는 분들 아시게 되셨죠.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달러당 7리라에서 6리라까지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결국 터키 문제일까요? 터키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딜러들이 이제 달러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터키화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고민의 흔적들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인도루피아도 좀 롱텀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결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7월달, 8월달 이후에 급등에 결국 루피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글로벌에서도 아무래도 달러를 사고 그 외 통화를 팔겠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리가 인상이 2번 된다면 돈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통화를 팔고 미국 통화를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달러는 강세 그리고 그 외 통화는 약세를 좀 보이게 됐다고 보겠고요. 결국 이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거 보면 미국의 국가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갈 확률, 즉 유인 효과가 좀 높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미국 이외 소위 이머징 마켓 등 신흥국 증시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의 어떤 확률이 높다는 말씀도 강조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연내 남은 게 1회 인상이냐 2회 인상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상단은 0.5bp 차이가 지금 대한민국 그 금리와는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까지 벌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회 인상과 2회 인상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그 파급력이 굉장히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두 개 은행이 있습니다. 한 개 A은행은 금리를 높게 주고 B은행은 금리를 낮게 주고 또 A은행이 정말 큰 기업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A 기업으로 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트렌드를 보면 결국 미국 이외에 어떤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이제 역마진이 이제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개념을 보면 미국의 어떤 돈을 맡기는 것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날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한국은행의 지금 고민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업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돈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돈이 있던 것들이 부동산 자금으로 빨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국이 금리를 결국 동결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하반기 때 한 번이나 두 번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트렌드가 결국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금도 올릴 것이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인의 자금들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큰 틀의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정리해보면 어떻게든 영향은 크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장 개장 지금 한 45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 분위기 오늘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질지 먼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은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장은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박스권 틀에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즉이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국내 시장 오늘도 매수하고자 하는 저점 매수 세력과 고점 매도 세력이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증가되지 않는, 그러니까 증시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별된 상승세가 실현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자분들께서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이 지금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슈 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미국 쪽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 2회 거의 확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그냥 요원한 꿈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하는 엄청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자, 오늘이 13일입니다. 13일이 왜 중요한, 1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날을 4마리 마녀가 시장에 난동을 부리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거래량이 작은 변동성이 심한 국내 주식시장의 오늘장도 심한 변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시장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서행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은 올해 2차례도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1%대 육박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역대 보면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맥시멈 1%대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과의 금리차가 1%대 아니 그 이상도 벌어질 수 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대두됩니다. 미국은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한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신문 헤드 타이틀로 청년 일자리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다. 실업률 이 10%대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이 또한 외환 이후에 최장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헤드 타이틀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9월 달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년에 8차례, 우리나라의 경우는 1년에 8차례 금통위가 열리죠. 그래서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은 그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이 4달은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월과 4월, 7월, 10월은 둘째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나머지 좀 넷째 주에 열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달은 넷째 주에 열려야 되는데 8월 31일 날 말일날 열렸어요. 이것은 한국은행이 그렇게 공시를 한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마지막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국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경제지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금통위를 열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은 금통위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본다면 다음 달 10월 달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부 금통위원 중에서 신인석 금통위원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비둘기파적인, 다시 말해서 금리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지금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치를 이미 지난 3월에 3%대에서 2.9%대로 낮췄죠. 올 하반기, 4,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경제 전망치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월 달에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상 급등하면서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부동산 대책을 오후 2시 정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래서 올해는 국내 한국은행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여건은 미국처럼 화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을 할 여건 자체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서 한은의 고민도 그리고 정부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사실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어제 그리고 며칠 동안 눈에 띄는 건 제약바이오주 같습니다. 한미약품 녹십자셀 공시를 통해서 지금 장에 불을 붙이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신라젠도 오랜만에 8만 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전 일장 바이오주의 흐름과 함께 전망까지 좀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통상적으로 지수가 혼조 국면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유틸리티 업종하고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영향력이 적으면서도 역시 재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미약품을 필두해서 일부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이 무산되는 등 그리고 임상시험이 불발에 그치고 임상시험을 취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제약주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약세 정책에서 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레벨업되는 그런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문셀 LC라는 췌장암 치료제인데요. 이 췌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미국 FDA에서 혈액암 치료제, 그죠? 트룩시마죠. 이 트룩시마 최종 승인을 논의 중에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체 크게 어려움을 겪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포지오티닙이라는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약품이 임상실험 이상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보도로 인해서 또 한미약품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폐암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또 제약주의 추가 상승 랠리의 시동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상반기 동안 큰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점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 많이 과열이다. 아니다, 더 상승할 수 있다 하는 논란이 거듭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참 판단이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앞서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분석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분석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해서 머리로 하면서 아주 전략적인 분석과 전략을 짜야 되죠. 투자는 눈으로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이미 시장의 주도적 부각이 이미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의 무게중을 두는 고점이 될 것이다. 그런 논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상승 기조 하에서 상승 쪽으로 추가 상승 쪽으로 배팅을 두는 그런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매수권에 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 이탈 전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제약바이오주들도 예전처럼 그냥 제약바이오주예요 이게 아니라 중소형 제약바이오주가 있고요. 시장을 대표하는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시장이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작고 아직 덜 움직인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굳이 나누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 서영국께서 오래간만에 뵀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참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요. 투자자분들한테 그 투자 규모가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간에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는 저는 3종목 이상은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 경험해 보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하는데 이것은 거액을 운영하는 운용사라든지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저는 종목을 너무 분산시키면은 수익에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한두 업종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과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물량을 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형주는 안정성이 더 확보되는 반면에 수익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주는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크게 올릴 수 있어요.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도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제약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신다면 그 자금의 성격과 비중을 나누셔서 나는 안정성이 좀 치중한다면 좀 펀더멘털um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좀 비중을 좀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나는 수익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시면은 중소형사 중에서 그렇죠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자금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형사와 시가총액이 큰 커다란 제약사와 그리고 조그만 중소형 제약과 바이오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본인의 자금에 맞게 그리고 아는 만큼 그리고 뭐 중소형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다 뭐 매일 나오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 클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잘 갔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은 코스닥일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코스닥이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가는 말에 채찍질을 가라는 전략이 있다시피 저도 굉장히 거기에 신봉을 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있는 종목은 바닥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부각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 그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 낙폭입니다. 근데 그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이 언제 가느냐 하는 여부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세력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개인 투자가든 그걸 이끌 수 없습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움직이는 종목에 배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 팔으라 하는 격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은 발바닥하고 머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체력도 그렇죠. 모든 종목이 동반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코스피 거래량이 적어도 4억 주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죠. 지금 3억 주대에 머물고 있고 거래대금도 연중 최저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포진한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기에는 아직 증시 체력이 그렇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지금의 주력 배팅은 역시 코스닥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짧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또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선물옵션 만기일 하면 보통 이제 오늘 시장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경험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미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9월달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 다음 주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주 중순 이후부터는 많은 매니저들이 휴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음 주가 9월달을 엔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주 초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의 주가 움직임이 10월 달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쿼드로 브리칭 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전장을 좀 지켜보시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오후장에 매매하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기조가 유지는 되고 있어요. 2%가 부족하지만. 근데 이거를 체크하는 기준점이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진입 여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사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전일 3원 30전 상승하면서 1128원 60전이에요. 1120원대 후반입니다. 이게 1110원대 이하로 1100원대까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급변동상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물론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주도주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피 시장 비중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2277포인트를 붕괴시키면 안 됩니다. 어제 종가가 2282포인트입니다. 그럼 몇 포인트에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5포인트 이상 코스피 시장이 하락한다면 이거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체크포인트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종가가 826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포인트는 803포인트입니다. 23포인트 차이가 나요. 코스닥 시장이 23포인트 하는 것은 엄청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23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하락시 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코스닥 시장 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기존은 여전히 저점 불안 매수 전략은 가능하되 역시 시장의 주도는 코스닥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승 기조가 국내 시장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종목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업종 역시 꼭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남북경협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또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수혜 가장 큰 수혜주가 건설업종이라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려서 통신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원유도 지금 최대의 수요철을 앞두고 있죠. 겨울. 올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겨울도 이게 만만치 않은 추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들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원재자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쳐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장에서 지켜볼 만한 섹터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개장 상황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으로는 한낮에 더워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겠습니다. 초가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서울 28도, 수원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흐린 하늘에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도 내리는 곳이 있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대구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남과 경남, 전북 남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제주도 30에서 80, 제주 산간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해안으로도 최고 5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남해안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는 전남과 경남, 전북 남부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수원 29도 등으로 덥겠고요. 저녁이 되면 다시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전남과 경남, 전북 남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